올해 태어난 아이가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될 때쯤이면 그 아이는 앞으로 탄소 배출이 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거 얼마 남은 거예요? 간단히 계산해 보면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로에너지바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인데요. 겨울 하면 연일 미세먼지로 신문 지면이 도배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약간 미세먼지보다는 온실가스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초점이 옮겨온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미세먼지든 온실가스든 뭐 결코 반가운 물질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물질에는 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먼지여서 우리가 막 바람이 확 한번 불거나 아니면은 뭐 비가 내리거나 하면 금방 깨끗해지는데, 온실가스는 계속 차곡차곡 누적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온실가스의 대표 선수격인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한번 배출이 되면 거의 한 수백 년에서 1000년까지도 이렇게 계속 대기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인다라고 할 때는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한 2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영국에 있는 비영리 단체인 엠버라는 곳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홍상현이라고 합니다. 온실가스랑 미세먼지 비교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어때? 제 인트로 좀 마음에 드시나요? 네, 상당히 재밌는 비교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환경 공부를 할 때부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차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파티클이 하나라도 존재하면은 몸에 좋지 않은 게 미세먼지고요. 그에 반해서 온실가스는 약간 다른 점이 지구상에 온실가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쵸.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양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인간의 경제 활동, 특히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그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온실가스 만약에 지구에 없으면 지금 우리는 꽁꽁 얼은 겨울왕국이 아닐까. 네, 그죠. 온실가스가 지구에 없다 그러면 사실 달이나 화성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겠죠. 대기 중에 차곡차곡 쌓이는 온실가스의 성질 때문에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뭔가요 도대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은 탄소 예산입니다. 영어로는 카본 버짓, 말 그대로 탄소 예산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총 탄소량이 얼마인가, 이산화탄소량이 얼마인가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의미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상 인간이 결국은 더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이 얼마인가인데, 배출을 하면 할수록 계속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상승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배출을 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만들고 그 수치를 제시한 것이 탄소 예산입니다. 예산이란 말 때문에 혹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돈이랑 관련은 없고 탄소를 얼마나 배출할 수 있느냐, 그 배출 총량을 말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량인데 사실 돈이랑 어떤 면에서는 또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 예산이라고 한 이유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생활비를 사용하는 거랑 조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대부분의 사람은 수입을 갖게 되고 그 수입을 바탕으로 한 달이든 뭐 1년이든 생활을 하겠죠. 월급과 한 달 생활비라고 가정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한 달에 월급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을 적당히 분배를 해서 한 달 동안 사용을 할 텐데, 네.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한 달 뒤에 카드빚 등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죠. 네. 이거를 어떻게 탄소 예산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계획적으로 우리가 배출해야 되는 총량만큼만 배출한 경우와 그 이상을 배출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약속한 온도 상승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1.5도, 뭐 2도 이런 목표라는 게 있는데, 또 예를 들면 1.5도를 우리가 지키려면, 이 선을 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이 있다. 어떤 물그릇 같이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 양이 있고, 이 양 이상을 넘치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1.5도는 물 건너갔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량을 잘 관리를 해야, 왜냐면 얘가 계속 쌓이는 아이니까 총량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 기후나 이런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 2030년까지 얼마 줄이겠다라고 약속도 하고 있고, 뭐 2050년 그 전후로 탄소 중립을 하겠다 다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랑 이 탄소 예산이라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인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 탄소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이 목표가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고요. 대부분 일단 2050년에 우리는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 네. 그리고 2030년에는 1990년 혹은 2000년 특정 연도 대비 몇 %까지 줄이겠다라는 네.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네. 부분이냐면은 다시 한번 저희가 생활비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2050년까지 제로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한 달이 31일이라고 했을 때 30일까지는 내가 얼마를 사용을 하던지 모르겠고 31일 날은 안 쓰겠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한 달에 생활비가 100만 원인데 한 달 내내 매일 100만 원씩 쓰다가 마지막 날 안 쓸 거야. 네. 라고 하면은 한 달 동안 사용한 비용이 3천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네. 3천만 원을 사용을 하고 마지막 날 사용을 안 했으니 나는 목표치를 달성했다라고 말이 주장을 안 하는 것과 되는데. 그런 동일한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가까이 서로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탄소 중립 목표라는 것은 탄소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그 경로가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돈의 비유를 하셨지만 이걸 다시 탄소 이야기로 돌려보면 우리가 50년에 제로를 배출할 거야 라고 해놓고서 예를 들면 100씩 계속 배출하다가 49년까지 100을 배출하다가 0으로 확 떨어뜨리는 거랑 서서히 줄여서 이렇게 0으로 맞추는 거랑은 누적된 배출량이 엄청나게 달라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가 중요하겠네요.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 이 정도 배출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 0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게 이렇게 볼록하게 줄어드는 것과 이렇게 오목하게 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요 누적 배출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니까 우리한테 남아있는 탄소 예산, 탄소 허용량, 배출 허용량이라고 할까요? 그게 네네. 얼마나 남아있느냐 이걸 잘 신경을 써서 그거에 맞춰서 감축 경로를 그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탄소 예산이라는 게 얼마인지 누가 알아요? 누가 계산하나요? 네,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학계에서도 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탄소 예산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 지구적인 에너지 밸런스라고 불리는 이제 태양에서부터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이게 얼만큼이 지구에 남아 있고 얼만큼이 다시 우주로 돌아가고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인간의 경제 활동을 또 이 모델 안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얼만큼의 탄소가 이 지구 안에 남아 있을 것이며 그게 에너지 밸런스를 통해서 얼만큼의 온도 상승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산하는 모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이 사실 한 가지는 아니고 방법론에 따라서 다양한 모형들이 존재하고요. 또 경제 발전 역시도 한 가지 시나리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통 사회 경제 통합 모형, 통합 시나리오, 네. 통합 경로라고 하는데 그런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다시 다양한 모형들이 만들어지고요. 수백 개에서 뭐 1000개 이상의 네. 모형들이 만들어진 것들을 바탕으로 1.5도씨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경로를 따라가면은 1.5도씨에 도달할 확률이 뭐 50%다. 네. 그러니까 즉 이 많은 모델 중에 50% 정도는 1.5도 이하로 온도가 제한될 것이다라는 결과를 준다. 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복잡하게 말씀하셨는데 요약하자면 엄청나게 복잡한 모델을 써서 네. 우리가 1.5도를 지키려면 어느 정도 탄소 예산이 있다라는 거 어쨌든 계산을 누군가 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누군가 했다. 그래서 그래서 얼마래요? 얼마 남았대요, 우리가?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사실 IPCC에서 남아있었던 것은 1.5도씨를 성공시킬 50%의 확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네. 500기가톤 CO2 정도. 네, 5천억 톤이 남았다 우리한테. 네. 네. 근데 그 이후에 2020년, 2021년, 2022년에도 우리는 배출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 배출량을 빼고 나면은 3,800억 톤, 3,800억 톤. 380기가톤. 그러면 잠깐만요. 3년 사이에 1,200억 톤 쓴 거예요? 대략 1년에 인류가 배출하는 양이 36에 37, 많게는 한 42기가톤 정도를 배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그러니까 400. 저는 이거를 사실 단위 톤이 붙으면 헷갈려. 그냥 돈이라고 해볼게요. 탄소 예산이니까 말 그대로. 네. 예를 들면 IPCC에서 그런 거죠. 자, 1.5도 지키려면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5천억 원으로 먹고 살아라. 네. 이렇게 한 거죠. 5천억 원으로 먹고 살아봐. 그랬는데 매년 한 3,400억씩 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2023년에 딱 봤더니 3,800억 원밖에 안 남은 상황. 네. 그러면 잠깐만 3,400억씩 쓰면 이거 얼마 남은 거예요?
간단히 계산해 보면은 네. 평균 잡아 350억으로 나눈다라고 네. 계산을 하시면은 한 11,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근데 사실 이 탄소 예산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보통 2100년 이전에 네.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을 확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산은 2100년까지 나눠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 예산인데 이미 네. 다 앞당겨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그럼 2020년이니까 그러니까 80년 동안 5천억 원으로 먹고 살아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그 80년 동안 쓸 예산이 지금 11, 2년 안에 다 쓸 거다 이건 맞습니다. 거네요? 네. 헐. 근데 그것도 아까 50%니까 반반인 거잖아요. 그것도 반반의 확률로. 그죠.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도 1.5도 이하로 우리가 제한할 수 있을 확률은 50%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로 이거를 그래 지키겠어라는 목표가 있다면 정말 뭔가 구속력이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 올해 태어난 아이가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될 때쯤이면 그 아이는 앞으로 탄소 배출이 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훨씬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더 낫거나 아니면 더 굶어 죽거나. 네. 새로운, 아무래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강제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그 안에 우리가 진짜 다 전환을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지속 가능하게 해피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탄소 예산은 우리가 다 써버리는 거죠. 그 안에 써버리고 얘는 이제 더 궁핍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그냥 다 같이 될 대로 되라. 이제 모르겠다. 1.5도고 뭐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1.5도 목표라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운 목표인 게 사실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은 이미 1.5도 목표는 물 건너갔다. 이미 이건 포기해야 된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온도 상승이 0.1도씩이라도 증가가 될 때마다 자연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빨리 줄여서 다음 세대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번 세대의 의무가 아닐까.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소진이 되는 거예요? 아까 3,400억 톤? 우리가 정점을 못 찍은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배출량이? 일부 연구에서는 정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부분 특정 국가들에 대한 연구를 했을 경우에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제 정점을 찍고 탄소 배출량이 살짝 줄어드는 나라들도 있고요. 아니 유럽이야 뭐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사실 90년대 이미 정점 찍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거기야 뭐 원래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과연 그 나라들의 배출량이 줄어드는 게 실제로 줄어드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저는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차치해 놓고 왜냐하면 차치하지 마시고 일단은 왜 그런 왜 그러냐면요. 배출량을 줄이려면 경제 활동이 줄어야 되고 소비가 줄어야 되는데 경제 활동과 소비가 줄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량이 줄었다. 그리고 산업의 되게 중요한 부분인 제조업은 많이 줄어들었고 철강도 해외로 많이 나갔고 그 말인즉슨 이 배출량이 결국은 다른 국가로 이동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 관점에서 배출량 따져보면 줄었을지 몰라도 소비 측면에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그게 그걸 거다. 네, 소비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그 생산 제조업이 중국이라든가 예전에는 또 한국이었을 수도 있고요. 인도라든가 이런 국가들로 이전이 되면서 이 국가들의 배출량이 늘어나고 유럽의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하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합니다. 정점을 찍으려면 사실 중국이 빨리 정점을 찍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중국이 정점을 찍어야 되고 미국이 정점을 찍어야 되고 그래서 종종 이런 종류의 기사들을 보다 보면은 중국을 욕하는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솔직히 댓글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중에 중국제가 아닌 제품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결국은 중국이 배출량이 많은 이유는 에너지가 저렴해서고 또 우리가 그만큼 중국 제품을 사용을 하기 때문이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꼭 중국만의 의무라고 봐야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계속 진짜 이렇게 계속 요 추이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정점을 못 찍었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아까 300, 400억 톤 보다 조금 더 오를 여지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탄소 그 예산은 점점 더 빨리 고갈이 될 거고 큰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배출량이 뭐 많은 노력을 한다면은 당장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 기억이 아니라 인류의 기억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난 100년간 이산화탄소를 인류가 줄였던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의 기억은 국제금융위기 혹은 코로나와 같이 전 세계적인 경제가 타격을 입었을 때나 겨우 조금 줄였다가 한두 해 후에 다시 이제 리바운드라고 하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상황을 계속 겪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산 자체가 위축됐을 때 그때 이제 좀 줄어들었고 조금만 이제 풀리면 이제 그다음부터 또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되고. 네.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이 있다면은 지금은 더 많은 국가들이 COP28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기로 약속은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COP28에서 해봅니다. 희망을 보셨군요. 저는 그냥 그런데. 네, 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탄소 예산이란 거 말고 우리나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계산된 게?